자, 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쿠폰의 소득세 과세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조삼모사식 증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매체가 부안해동하면서 소득공제 폐지 가능성을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검토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서 다자녀 가구로 대상을 확대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쿠폰과 관련해서도 과세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뭔가 이제 국민들의 그 만족도 내지는 지지도가 올라갈 것을 생각을 해갖고 전혀 검토한 적이 없는데 공제를 없앤다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원금 주고 뒤에서는 세금 공제를 줄여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거짓말을 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님 말고 아니었어? 우린 그런 줄 알았지.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지? 이딴 식으로 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새끼들이 실제적으로 전 정권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지들이 내놓고 주물주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거네.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늘 욕할 때 보면은 지그가 하는 거를 그렇지.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네. 아마 이거를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거를 실시를 했다 그러면 재벌들 감세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서민들 증세를 만드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해놓고 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지들이 하고 싶었지만 눈치 보여갖고 못했던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왜? 민주당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런 식의 서민 증세를 생각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아예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고민도 안 해봐. 늘리면 늘렸지. 공제 한도를. 그래서 요건 역시도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행 신용카드 공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용카드로만 소비하면 신용카드 쓴 만큼 이게 다 나한테 공제액으로 돌아오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요게 연봉 7천 기준으로 해서 뭐 몇 분 안 되시겠지만 7천 정도 급여 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제액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부에서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소비 진작도 좀 되고, 왜냐면 세금으로 쓸 거 카드로 쓴다고 생각한다 해서 좀 더 소비 진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요거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유값이라든지 기저귀 값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의료비 같은 거, 요런 거 안에서의 한도 부분을 특별하게 분야별로 좀 증액을 해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서민 부담을 줄이면서 뭐 안정적인 세수도 유지할 수 있는 요런 아이디어들을 지금 민주당은 구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나오자마자 요런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초를 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국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이 받아 쓰고 언론이 그쵸. 받아 쓰면 또 그것 가지고 또 국짐이 국짐이. 얘기를 하고 막 이거 자기들끼리 막 서로 가짜뉴스 하는 거거든. 순환. 그래가지고 이 찍들은 이거 믿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안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짜뉴스다. 어떤 놈이 있다 이 소리 했어. 라고 하면 기재부 안에 서류 있던데? 있겠죠. 니들이 연구해 놓은 거.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공약은 뭐가 있었냐면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는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 검토 중이었어요. 네, 아이들 옷값이나 뭐 소득을, 학원비나 소득 뭐 공제. 이런 것들. 네, 요거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로 써야 명확하게 쓴 게 확인이 되니까 현금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되면 공제적인 거를 좀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안들이 조만간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관들 임명장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이번 주 안에 임명이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이런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난 국짐도 국짐인데 이 기레기들을 참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까 정말. 금융치료밖에 없어요. 안 된다. 네, 돈으로 깔끔하게 조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카타르 국왕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카타르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게 있어서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타민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한국과 카타르 최고위급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 인프라는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방, 방산, 군사 교류 및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2032년 부산 월드컵 유치 공동 지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항상 어느 나라 그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시든지 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요겁니다. 한국 기업의 카타르 진출 또는 진출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하는 말씀 늘 하시거든요. 이번에도 이 부분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아랍계 쪽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국왕의 이름은 타밈입니다. 빈 하마드, 하마드의 아들, 빈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알 사니, 알은 뒤에 가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니 가문의 하마드의 아들인 타밈 국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동 안에서의 일종의 세력 개편 관련한 또는 이른바 중동 안에 사우디가 민주주의 맹주로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변화가 중동 정세에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사우디와 이란이 뭐 시아파, 수니파 나눠져 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해갖고 이 모든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력 그리고 뭐 미래 기술 창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 인프라에 있어서 이란과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비롯한 석유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동 석유에서 7,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에서도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질이 좀 안 좋아요. 이란산이 네, 이란산이 제일 좋고 좋죠. 그 다음에 카타르산이거든요. 근데 카타르하고 이란은 한 구멍에서 파내고 네.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란 구멍을 훔쳐 쓰고 있는 거죠. 카타르가.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국이 잘 협력하여 하고 있는데. 그냥 변두리에서 살짝 뽑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란이 고립되고 있고 뭔가 이제 영향력이 한국하고의 무역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고립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를 중립국을 자처하는 카타르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국왕 왕조 자체가 다른데 카타르는 거기에 복족되지 않고 자기네들 왕조를 가지고 중립국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 굉장히 경제 발전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개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영토가 좁긴 하지만 소득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인 그 건설,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카타르예요.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100척이 넘는 그 가스 운반선을 실제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네가 생산을 해서 지네가 실어서 택배 서비스까지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쪽에 정유업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이란이 계속해갖고
전개가 불안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거든요. 외국 선박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카타르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란에다가 돈을 퍼주고 보호비를 겁나 퍼주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기네 기름은 자기가 퍼갖고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국 조선하고 카타르하고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협력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안정적인 수입 에너지를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으로 이제 배를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요. 국방 방산에 있어서도 사우디나 이런 데 직접 주게 되면 이란의 눈치가 보이니까 카타르를 통해 갖고 주변 국가들한테 방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기분 나쁜 건 뭐냐면 23년에 부산의 월드컵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엑스포 말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형준을 비롯한 이 세력들이 정치질 하려고 막 그 난리를 치면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엑스포 실패하고 수천억을 말아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다음 엑스포하고 월드컵을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은 안 될 텐데. 지금 거기는 못하죠. 축구장도 지금 못 써가지고. 아니, 뭐, 기존에 있는 그 컨텐츠를 재활용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대유치하기엔 아시아 쪽에서 너무 저기가 왔기 때문에, 만일에 중국이 대유치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치적을 쌓기 위해서 박형준이 자꾸 이런 걸 벌린단 말이야. 그래 놓고 정부 보러 도와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가셨을 때 박형준이가 따라가가지고 그때 막 부산 행사 유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뭐 이딴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동 표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다 투표 싸움 아니겠어요? 투표 싸움으로 가는 과정이 생기면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타르는 2030 카타르 국가발전 계획 요게 있어가지고 인프라 현대화, 그다음에 도시 개발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공사를 좀 우리가 받아야죠. 지하철, 스마트 시티, 뭐 물 처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 이후에 대형 프로젝트 연계. 이거 뭐냐면 월드컵으로 막 지어놨잖아요. 엄청 빠른 시간에 막 지어놨잖아. 근데 요거를 연결하는 인프라가 또 적대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또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뭐 요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는 과거에 중동의 큰 손이었는데 지금 이제 빈살만이 자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바이든 때부터 석유 가격을 낮춰가지고 싸게 파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사우디도 생산 원가가 거진 한 $50가 넘기 때문에 60, $70 이상 유가가 유지가 안 되면 사우디 재정이 적자가 납니다. 근데 지금 계속 40달러대의 유가를 견질해왔기 때문에 매년 사우디에서 지고 있는 재정 손실이 1년에 300조 원에서 400조 원 정도를 지금 재정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팔 게 석유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유가 정책을 트럼프하고 발을 맞춰가고 있는데 요게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쟁도 터졌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도 더 이상 저유가로 손실을 보면서 국가 재정을 마이너스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힘이 조금만 더 약해지면 올 하반기부터 갑자기 석유 가격이 일정 유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에너지 다변화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자지라는 그러면 자지라 가문의 신문사냐? 아닙니다. 알자지라는 아랍어로 섬, 반도라는 뜻이고요. 알자지라의 공식적으로는 민간 방송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카타르 그 국왕 가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지라는 눈치를 보지 않고
단 카타르 구강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만 눈치를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제일 재밌어요, 예능이. 중동 방송 중에. 알제리라가 예능이. 가장 다양하게 많은 네. 보도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장관도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출국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상호 관세 15%, 서한에서 트럼프가 공개했던 건 25%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10%포인트가 낮아진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SNS에 올려서 발표를 했어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했다. 지금까지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 중에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도요타 같은 일본 대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 일본산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받아갖고 조립을 해서 미국 시장에 팔 거 아닙니까? 그래 봐야 1년에 한 200~300만 대 팔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요타를 먹여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딱 받고 싶은 거는 그냥 철광류와 기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잡는 거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를 퍼줬다고? 759조, 거의 800조 원을 퍼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그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질한 타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라고 봐져요. 이시바가 이겼다고 하면 이시바가 어떻게든 하던 대로 버티고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선거에 져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얘기를 할 겁니다. 농수산물 시장, 축산물 시장 개방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까자라고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 15%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다. 무료는 안 되나요? 10%는 10% 이하는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기조는요. 10%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영국이 10% 받잖아. 영국이 10% 받았다는 건 영국은 무관세인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10%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6개월 이상을 로비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상무부 대표가 가고 베트남에서 거의 모든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다 받아온 다음에 11%로 하기로 내정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걸 거부하고 갑자기 20%로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베트남이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는 베트남이 우리한테 시장,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들어가는 거 다 개방했다. 완전 개방했고 우리는 베트남 상품에 20% 관세 부과하기로 했어. 이랬는데 베트남이 난리가 난 게 원래 얘기된 거는 11%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거 그냥 무관세로 물론 베트남이 미국 걸 얼마나 사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미국은 무관세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자기들 만드는 거 미국이 쓴 생필품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수출에 지장 없게끔 최소한도로 해줘라 그래서 11%로 합의를 봐갖고 갖고 갔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0%라고 자기 입장에서 발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로서 실무자들끼리 했던 회담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 상무부가 열심히 쫓아갖고 그쪽에 재무장관이나 무역대표부하고 열심히 협의해봐야 트럼프 기분 상하잖아? 그러면 20%, 30% 막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를 주저앉힐 수 있는 핵심적인 카드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 수혜는 11%가
베트남이 주장했던 11%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도 투자 조건으로 700조를 내놔라? 300조를 내놔라? 그럴 거면 안 하고 마는 게 나아요. 근데 돈 내놓으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트럼프하고 이거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협상거리를 쥐고 이거를 딜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영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도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갖고 트럼프를 협박을 하든 9월 3등 15% 미만으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보단 덜하고 영국보다는 조금 더 내야 되니까 한 11이면 최상이고 12면 괜찮고 13, 14, 5면 이거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요 정도 목표선을 갖고 접근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요. 자,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밖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 SNS에 윤석열이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SNS는 누가 올리는 걸까요? 일단 본인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깜빵에 뭐. 깜빵에 있는 놈이. 그리고 딴 사람이 올린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동안 SNS를 활용하던 폰이나 SNS 계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폰이 아니면 그 컴퓨터로 올렸을 거예요. 아이디 비번을 다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딴 것보다요. 무엇보다 윤석열은 이런 식의 어휘력을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긴 문장을, 이런 장문의 문장을 띄어쓰기까지 해가면서 썼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봐져요. 물론 쓸 수도 없지만. 왜냐면 윤석열이 평소에 입 밖으로 내뱉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흔히 음성 지원이 돼요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연설을 들어봐도 이건 그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쓰신 글을 봐도 음성 지원이 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투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윤석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은 절대 윤석열의 음성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여기 중에 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이런 거를 한글로 하는 그게 문장이 있어야 돼. 없어. 그리고 아는 척하고 싶은 그런 그 영어로 된 문장을 한글로 쓴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글발이라든지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는 전문적으로 글을 쓰던 놈입니다. 근데 기자 출신은 아니에요.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작가입니다. 에세이나 뭐 이런 거 소설이나 이런 거를 작성하던 진짜 작가가 쓴 거예요. 기자는 이렇게 장황하게 안 쓰거든요. 윤석열은 형극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새끼는 이익 집단도 그때 모르던 새끼니까 네. 형극이 무슨 뜻인지 인형극의 일종인 줄 알겠죠. 아무튼 이거를 누군가가 써가지고 지금 사실상의 그 선동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최근 들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변호사 통해가지고. 나만 건드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인들 다 명령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윤석열이 쓴 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풀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얘가 언제 그런 사람들 신경을 썼냐고. 지들이 알아서 했다 그랬지. 지가 고초 겪는다고 내가 힘들어 이런 새끼인데. 그래서 나만 건드리고 딴 사람은 건들지 마라고 하는데 결국 타겟은 김건희예요. 그렇지. 나만 잡아놓고 우리 건희는 건들지 마. 요 얘기를 아마 한 적은 없을 거지만 변호사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여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거지. 윤석열은 이런 글이 올라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이런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고 올리는 것 자체를 사실은 금지해야 돼요. 수용자의 SNS 활동이잖아. 이건 사칭이야.
누군가가 이 지금 윤석열의 계정을 사칭해갖고 가짜 글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 다들 누가 이 글의 뒤에 있을지 물론 그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상하는 생각하는 아니 그 사람이 맞기는 근데 맞겠지만 걔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 쓰진 않아요. 고급 언어를 그리고 한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 못하는 거 일단 아시잖아요. 중간에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을 찍어야지. 중간에 점이 안 찍혀 있잖아요. 아고 딴 걸 떠나서 걔는 먹고땡 이런 거밖에 안녕하세요 김가입니다. 먹고땡 이거밖에 모르는 그리고 저렴한 그거는 앤데. 일단 한글을 잘 몰라. 그래. 그래서 맞춤법도 틀리고 막 그러잖아. 윤석열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거 윤석열 이름으로 올리는 이런 글들 무조건 폐쇄시키거나 삭제시켜야 된다고 없애야 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감옥에 있는 놈이 정치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니지, 감옥에 없는 놈이 아니 감옥에 있는 놈의 명의로 감옥에 가야 될 놈이 지금 이렇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페이크고 가짜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요따위 트윗과 맞아. 발표는 없는 걸로 못하게끔 아니,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 되게 웃긴 게 윤석열은 늘 변호사들이 막 받아 적어서 발표하잖아요. 난 그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 사실 그걸 말로 누군가가 받아 적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잖아. 아니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편지. 편지를 써가지고 정확하게 그 편지까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편지를 사진 찍어서 공개하죠. 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이 맞아요. 윤석열이 지가 글을 써서 변호사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아니, 야, 윤석열은, 내가 말할게. 너 받았어. 윤석열은 그 방명록도 그 한 문장도 못 써가지고 보고 쓴내지. 커닝페이퍼 만드는 인간이에요. 뭐 도대체 혼자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뭐니? 돼. 똥을 네 손으로 닦니? 아우 진짜. 손이 안 닿아서 못 닦지. 네. 아무튼 윤석열의 페이스북 글이나 요따위 말도 안 되는 옥중 편지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새로운 법무장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